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백의 시간에도 컬러의 시간에도 이 도시는 단 한 번의 멈춤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절, 성장과 환희의 순간,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곳. 역사적으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비록 지금 잠시 숨고르기 중인 부산. 하지만 언제든 다시 일어설 저력이 있는 도시. 세계를 향한 빅게이트. 이제 그 문이 열릴 차례입니다. 일곱 개의 에미르가 다스리는 7개의 도시로 구성된 아라비아 반도의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곳 수도는 아부다비. 하지만 정작 두바이라는 도시가 사람들에겐 더 익숙하죠. 한 달 전 막을 내린 두바이 엑스포는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도시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You started to see more and more events being interested in being hosted here. That, of course, then helped us create the platform or the foundation for us to be able to then build on. And we started to attract so many of the world's biggest conferences and winning a lot of these bids to attract more tourists to Dubai. We talk about increasing the business tourists to Dubai. We talk about events visitation as well. 두바이 엑스포 현장에 차려진 한국관입니다. 6개월 동안 이 작은 부스에 110만 명이 다녀갔는데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팬데믹으로 비록 1년 늦게 개막한 두바이 엑스포. 6개월간 방문객이 무려 2천만 명. 엑스포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2030년 부산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엑스포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엑스포가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의 면모를 바꾼 그런 사례도 많고 국가의 어떤 리더십 또는 국가의 이제 선진 국가로서 인정받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던 엑스포도 많았고 또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도 많았습니다. 1993년 대전에서 그리고 2012년 여수에서 우리에겐 이미 엑스포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이 개최하려는 월드 엑스포는 최상위의 엑스포라 할 수 있는데요. 엑스포는 주로 초기에는 산업혁명 시절에 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엑스포를 주로 활용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또 엑스포에 뛰어들면서 과학이나 상업이나 기술을 전시하면서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또 활용하기도 했고 2000년대 이후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역량, 그 국가적 리더십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엑스포를 또 개최하는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엑스포의 가장 큰 효과는 전 세계에 개최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는 것. 바로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습니다. 2030년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60조 원. 기업들의 간접 투자까지 이루어진다면 엑스포 효과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거라 전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엑스포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간 엑스포가 개최됐던 도시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입니다. 엑스포 실사의 어떤 항목을 보면 14개 챕터에 61개 항목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국제교통망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 24시간 공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24시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국제 박람회 기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모객이 충분히 가능하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항. 두바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That site sits right 10 minutes from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So we're actually positioned beautifully. We're 45 minutes away from Abu Dhabi International Airport. We're 45 minutes away from Dubai International Airport. Especially if you're bringing a lot of visitors in, it's important that they're able to access the event, be able to get around the event. 가덕신공항 개항 시점을 2029년으로 정해놓은 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염두에 둔 건데 말하자면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은 엑스포의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두바이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엑스포 개최 도시들이 엑스포에 대비해서 신공항을 새롭게 건설하거나 또는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접근성을 높여서 엑스포 유치에 이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성공적인 개최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부산을 세계의 주요 도시하고 연결하는 이 관문공항을 새롭게 만들어서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이 이 엑스포 유치와 성공 개최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두 차례의 엑스포를 경험했던 일본. 오는 2025년 오사카에서 또 한 번의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은 2005년 아이치 엑스포를 통해 무명의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 역시 엑스포가 개최되기 직전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습니다. 愛知万博が2005年の2月に開幕するということが決定した時点で、この地元この愛知県にある新空港となるこの中部国際空港がその前に開港するということがもう最大のまずミッションになりまして、結果2005年の2月ですね、万博が開幕する約1ヶ月前に無事オープン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によって、日本国内の方はもちろんですが、海外から万博を訪れる方の空のゲートウェイとして、まず開港直後から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思います。 당시 아이치현에는 이미 나고야 공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 공항은 장거리 취항이 불가능한 데다 24시간 운항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この地域の空の玄関は名古屋空港だったんです。で、名古屋空港は内陸にありますので、夜間は航空機騒音の関係もあって飛行ができない。それと滑走路が1本で長さも2740メーターしかないものですから、あんまり長距離便が飛べない。それと周りが市街地がどんどん迫ってますので、拡張使用にも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にありました。で、グローバル化がどんどん進んでですね、24時間運用可能な空港というのはぜひとも欲しいというのが地域の関係団体の声として上がってきまして。 어떻게 보면 당시 아이치현은 부산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면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한 어떤 도시일까요? 누가 뭐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인구 400만의 도시로 성장을 거듭해왔던 곳.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혹은 산업단지들로 몰려가고 해서 그래도 동남권과 수도권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형태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 집중은 일극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으로만 인구나 자원이나 그 경제적 부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국가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국가적인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한 번 집중되면 그것이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낳게 되는 구조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외되고 있고 부실한 지방은 이제 더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지고 점점 더 소외되거나 또 이렇게 왜소화되고 그것이 나라 국가 전체가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집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인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반면 지역의 위상과 몸집은 점차 작아지면서 지역 불균형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런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넘어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3, 4년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제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본사는 수도권, 제조공장은 지방. 이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사 연구소는 무조건 이제 좀 더 성장한 기업은 전부 공장만 지방에 남겨두고 본사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한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런 위기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메가시티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바로 광역교통망입니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 접근성은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와 국가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공항은 도시가 커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 경제, 특히나 이제 세계 수위 도시들을 다투는 그런 도시 경제권에서 공항이라는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정도 되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가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느냐, 혹은 같은 국내의 도시끼리 굳이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시의 부를 유지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지하고 도시 나름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했을 때 국제공항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비단 엑스포가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소가 만든 도시 순위입니다. 도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도시들의 계층을 분류했는데 부산은 어디쯤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장 마지막 계층. 부산은 간신히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부산은 이제 제2의 도시잖아요. 부산은 간마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주요한 도시 정도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쉽게 부산과 이들이 동급이야 라고 의아해할 도시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부산이 현재로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물론 공항만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계의 모든 도시와 국가들이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에서 24시간 깨어있는 공항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계 도시들과의 연결성, 다른 주요 경제권과의 연결성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연결성에서 핵심이 뭘까? 주요 공항과 이 글로벌 도시 간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국제공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글로벌 도시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급 서비스업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또 연결이 되고요. 당장 인프라만 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없는 도시는 이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성장을 멈춘 위기의 도시. 가덕신공항은 부산을 되살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 가능성의 첫 장에 항공화물 시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딱 터지는 순간은 항공화물은 휘청거렸습니다. 초반에는 비행기를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초반에는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항공으로 그 제품들을 빨리 받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항공업계 화물량이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의 20%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거죠. 실제로 화물기를 보유한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 화물 영업 수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못한 호황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여객기를 화물기로 대체하면서까지 화물 운송 비중을 확대할 정도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산업들의 물류는 대부분 항공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물류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런 첨단 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의 입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항공 물류 기반이다. 항공 화물의 영역은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운송 과정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코로나19 백신도 그중 하나인데요. 백신 운송 과정에서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항공 화물 시장이 확장하는 데엔 최근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시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의 95%가 항공화물로 운반되는데요.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1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자상거래 그 거래량이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액수로만 보면 16조 9천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그 4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은 바로 시간. 시간을 다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전선엔 항공운송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원데이 딜리버리 시스템 이거를 구축을 하고 전 세계적인 원데이 딜리버리 세상에서는 항공과 해상 운송이 결합돼서 각 지역의 물류 거점에 퓨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각 지역에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스마트 물류 센터를 구축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아시아 지역에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에네어 화물이 아마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화물 운송량 비중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 세계 주요 공항 중 화물 처리 실적 5위를 차지한 인천공항은 국제선 화물 처리 순위만 놓고 보면 세계 2위 수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비용의 33%가 항공 물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전문 업체 보잉. 보잉은 항공 물류 시장을 분석해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Throughout the pandemic, passenger traffic was very low because of global restrictions and border restrictions around the world. We saw throughout the pandemic, through the last year and a half, was about 7% higher air cargo traffic than 2019, despite about 10 to 11% lower capacity, particularly in regions like Northeast Asia,
where we saw cargo yields as high as 400 to 500% above 2019 levels. Pandemic, the freighter market was the real lifeline for many of the operators around the world. 위기의 상황에서 맞이한 새로운 국면. 한국 물류는 세계 물류 시장의 새로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을까요? I mentioned cargo yields were up globally by almost 100%, almost double what we saw in 2019, and therefore revenues on the cargo fleets were high as well. Our long-term forecast for freighter fleets is to grow from 2019 through 2040 by about 70%. 항공 화물을 주목하는 건 비단 항공업체만이 아닙니다. 항만선사 역시 항공물류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지금 해운사들 중심으로 해서 항공과 그다음에 포워딩과 내륙 운송 쪽, 그다음에 물류센터 쪽까지도 그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해운사들이 종합 물류업체들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해운사 혹은 항공사 중심의 이런 종합 물류 그런 기능들을 확대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누비는 항만선사들이 항공물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이른바 복합운송 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탈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복합운송을 할 수 있는 기업들, 항공기도 가지고 있고 배도 가지고 있고 트럭, 철도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 물류 업체들, 그런 물류 업체들이 들어왔었을 때 항공과 항만, 철도, 내륙까지 연결되는 이런 복합 운송이 다양하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항공과 항만, 내륙 교통을 일원화한 복합 운송은 물류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물류 지도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그 나머지 하나, 항공 물류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상품들은 이게 굉장히 낚기가 급할 경우에는 무조건 비행기를 태워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산항에서 보내면은 뭐 즉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인천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부산에서는 뭐 아예 그 항공 운송을 포기하고 계속 인천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김에는 화물이 없지 않느냐. 항공과 항만, 철도가 연결된 삼각축을 트라이포트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처럼 세계의 물류 강국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복합 운송 시스템이 바로 이 트라이포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산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게이트웨이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면 항공과 해운은 물론 육상 운송을 통해서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까지 전체가 부산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류 배후 지역이다. 세계적인 항만을 갖추고도 물류 강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부산. 항공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 없으니 반쪽짜리 항만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의 현주소를 보면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세계적인 지금 항구로 만들어놨는데 항공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 멤버드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마치 이게 큰 밭을 갈아야 곡식을 심을 수 있는데 곡식 심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밭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 물류를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대비가 정말 절실하다. 하나의 운송수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인 대체가 가능한 시스템. 육상과 해상, 항공편을 이용해 언제든 발빠른 물류의 이동이 가능한 트라이포트. 물류도시, 물류강국이 되기 위해 트라이포트 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세계적인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이 결합될 경우의 상승 효과는 더 극대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배경엔 부산에 위치한 지리적인 요인도 한몫합니다. 노테르담도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중동으로 넘어왔을 때 두바이도 중동 전체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왔을 때는 싱가포르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 말라카에 없이 나갈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배들이 다니는 건데 제일 끝에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가 부산인 거예요. 가덕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부산항에서 가덕 신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6km. 자동차로 불과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물류의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럼 규슈에서 생산되는 물동량들이 해외로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쿄나 뭐 오사카 이런 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뭐 내륙 운송 비용이 적어도 한 5배 그 이상 비쌉니다. 그럼 그런 화물들이 배로 부산항에 와가지고 매무드 공항에 있으면 가덕도에서 실어내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시간도 줄어들 뿐 아니라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지리적으로 일본 규슈나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부산항으로 들어온 환적 화물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죠. 가덕 신공항을 이용해 물류를 이동시킬 경우 물류 비용과 시간을 최대 50% 줄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트레포트가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상 운송을 육상으로 연결하고 또 이 해상이 또 항공과 결합이 되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인데, 이제 트라이포트 전략을 구축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N에어 화물입니다. 즉 항공으로 들어와서 해상으로 수출이 되거나 또는 항만으로 들어와서 항공으로 수출되는 이런 화물들입니다. 그동안은 CN에어 화물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고, 이것이 이제 부산이나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굉장히 개발하고 싶어하는 화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CN에어 화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24시간 깨어있는 공항.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이 완성된다면 한 해 6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곳은 항공기 기체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조립하는 국내 항공산업 분야의 중견업체입니다. 서울과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 사천, 진주 등 국내 공장도 여러 곳. 부산 공장에서 주로 제작하고 있는 건 미국 보잉사로 수출되는 테일콘, 항공기 동체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항공기 제작과 관련된 업체들의 경우엔 이곳처럼 주로 공항 주변에 입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같이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그런 물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는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사천이나 진주에도 공장이 있지만 최종 조립 공장을 부산에다가 지어서 신항만과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물류에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통해 수출이 이뤄질 경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항공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가덕 신공항이 생긴다면 낭비되는 물류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덕공항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든지 원가 절감에 굉장히 큰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납품받는 기업들 역시 부품 공급망이 공항과 인접한 곳에 있는 걸 선호합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상황을 대비하는데 공항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교통망인 까닭입니다. The most efficient, the most important piec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very careful and due diligent planning of the supply chain. Many of our supply chain processes follow through both air, rail, and sea. Being near an airport helps particularly with timeliness pieces such as delivering fuselage or parts of the wing. 항공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 부산항이 있어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공항. 가덕신공항은 부산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경학적으로 보자면 아시아의 부산을 중심으로 비행기로 5시간 거리, 배로 12시간 거리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가 26개가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도시들을 배경으로 우리 부산항은 경제, 비즈니스, 물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덕신공항이 조성됐을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조사 결과 생산 유발 효과만 88조 원. 여기에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까지. 복합 운송이 가능하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산의 화물 물동량 처리량이 세계 5, 6위를 다툴 정도로 항만 물류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관문공항이 부재한 관계로 물류의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트라이포트 완성이야말로 부산의 어떤 말씀드린 산업구조 전환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그 기업 유치에 상당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됐을 거예요. 동아시아 게이트웨이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산의 빅게이트. 그 미래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근 부산의 경제 지표만 보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 변화가 절실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산업의 어떤 구조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이게 고도화되지 못하게 되면 저성장 기조에 직면하는 지금 특히 부산이 더 그런데요. 지금 현재 부산의 산업 구조는 아무래도 좀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신공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2019년 기준 7천만 명 이상이 이곳을 거쳐간 국제 여객운송 5위의 국제공항. 하지만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건 항공화물 물동량입니다. 2001년 개항 당시 항공화물 물동량 연간 120만 톤에서 개항 17년 만에 연간 300만 톤 돌파. 국제선 항공화물 처리 세계 2위를 기록하며 항공화물 시장의 성장세를 공항의 성장으로 그대로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항이 들어서기 전 인천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산업구조에 상당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공항 개항 이전만 하더라도 인천의 이게 제조업과 이게 서비스 비중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비스 비중이 거의 한 65%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산업구조 전환으로 도시의 체질까지 변화한 인천. 그 출발점은 인천공항 개항이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게 이제 물동량이라는 게 외국의 문헌을 보면 사실상 GDP의 증가와 이 항공 물류 또는 항만 물류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류의 유통량은 거의 90% 이상의 이 상관관계를 가진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천공항과 가까운 곳에 조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3천여 개 이상의 사업체와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IT 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 유통과 물류, 관광마이스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인천공항을 끼고 있는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가장 중요한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주변이 바이오 단지를 이제 형성했는데 그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이야기해서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우리가 일종의 OEM 비슷한 그런 가공 물류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는 항공 물류의 그 경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입지를 하는 것이죠. 항공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 가까이 있다는 점. 그런 환경은 결국 도시 산업 재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일본 아이치현입니다. 지난 2005년 엑스포를 계기로 새로 개항한 주부공항은 일본의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부공항 개항 후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이곳이 일본 항공기 산업의 거점 지역이 됐다는 점입니다. この地域は中部圏はですね、トヨタグループをはじめとする自動車産業が非常に盛んな地域でございます。それと同時に、ボーイング787をはじめとする、航空機部品ですね、航空機産業の集積地でもありまして、この自動車産業と航空機産業、これが2つの大きな柱になっております。自動車産業、航空機産業をはじめとする産業の一大集積地ということで、その中部圏の発展のため発展を主な目的として、この物流のインフラとして役割を果たしております。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항공 산업의 중심지가 된 아이치현.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공항은 도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미래가 아닌 현재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국내 항공 산업에 몸담고 있는 업체들이 바라는 건 역시 그런 변화입니다. 항공산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되고 사업이 좀 건창이 된다면은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후학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인천공항과 일본 주부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공항과 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복합공항 도시. 이른바 에어시티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에어시티라는 것이 복합 어떤 공항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그 항공 물류라든지 이제 부산 같으면 가덕도 신항만 여러 가지 그 수출과 관련된 공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가공 센터라든지 것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첨단 산업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요. 가덕 신공항이라는 큰 그림에도 이런 에어시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항만이나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였다면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는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공항 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어시티란 그 공항 주변 지역이 국제적인 교류, 물류, 그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로 보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지원 시설과 항공 관련 물류 산업 시설을 집적한 국제적인 공항 복합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만이라든지 공항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보면 그 배후 단지에서 그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죠.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시티의 어떤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 전략 중 하나는 페덱스나 UPS와 같은 글로벌 특송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인 물류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때론
이런 기업들이 공항을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멤피스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페덱스가 움직이면서 돌아가잖아요. 거의 공항은 화물들은 페덱스에서 다 화물을 움직이다 보니까 공항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좀 오기 시작을 해서 이 페덱스 중심 공항으로 이렇게 멤피스 공항이 커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미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물류운송 기업들에게도 한국은 놓치기 아까운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물류업체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입 업체들에 있어서는 그 글로벌 마켓의 접근성, 이것이 정말 그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24시간 그런 수요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공항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남권에 있는 그런 수출입 업체의 커다란 그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으로 지목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유무역 지역인데요. 자유무역 지역은 외국과 같은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물이 들어와도 통관하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 이거를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이거 갖고 생산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 요건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자유무역 지역은 크게 공항형과 항만형, 산단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공항형 자유무역 지역이 조성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곳, 인천이 유일합니다. 공항에서 화물이 수출입되고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든 항만에서 이루어지든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이 모든 자유무역 지역 내에서 생산도 가능하고 제조도 가능하고 물류도 가능하고 서비스도 가능하고 이 지역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가능한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에어시티에 조성된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공항물류단지에는 38개의 물류기업과 2개의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부산을 본사로 둔 한 운송 전문업체 역시 5년 전 인천공항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공항하고 가장 가까운 인접한 위치에 있거든요. 물류의 신속한 운송과 네트워크가 가능하고요. 물류단지는 장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혜택도 가지고 있고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류 통관 문제도 중요한데 세관에서 물류단지 내에서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검역이나 세관 검사도 가까운 거리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사들은 저렴한 임대료, 비관세 혜택은 물론이고 제조 활동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연결돼 있어 물류의 유통을 비롯해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받고 있죠. 지난해 자유무역 지역의 수출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공항형 자유무역 지역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80%에 달합니다. 지금도 계속 확장 중인 인천공항 자유무역 지역. 항공화물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존재감은 더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가덕 신공항 역시도 이런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2030년이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한 8년 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은 그런 고객의 수요가 있고 니즈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거에 잘 경청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그런 가덕도 공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다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과 가덕 신공항이 결합한 트라이포트의 완성. 항만형과 더불어 공항형 자유무역 지역이 결합된 부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청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부산은 이미 항만형 자유무역 지역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천처럼
그 공항형 그 자유무역 지역을 더 추가를 해서 이 두 개를 좀 결합 통합함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물류라든지 기업 유치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자유무역 지역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 지역을 모두 통합하고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비즈니스 구역,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지 자유롭게 투자하고 여기서 미래를, 또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먼 옛날 대항해의 시대를 지나 바야흐로 세계는 대화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항해의 시대가 그러했듯 앞으로의 미래는 바닷길과 하늘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데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완성의 트라이포트, 그 마지막 퍼즐, 가덕 신공항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브공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뜨고 내릴 수 있는 독립할주로 2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항, 허브공항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요. 하나의 운송수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운송수단이 연결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이 복합운송이고, 복합운송에 대한 수요들은 엄청나게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물류 게이트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그 공항들과 또 차별되게 가덕 신공항은 아무래도 그 항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만큼 항공뿐만이 아니라 지상, 또한 해상,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항만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상해하고 경쟁해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멤버드 공항을 만들어 놓은 그 이후의 어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동북아의 관문이 부산이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중심 관문입니다. 규모와 기능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 신공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더 넓고 또 더 깊어져야 합니다. 결국 세계화라는 게 사람의 흐름, 돈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런 것들인데, 이 흐름을 이 지역에 머물도록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는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흐름을 어떻게, 어디에 조직할 거냐라는 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부산이라는 도시, 넓게는 부경, 동남권, 이 지역의 문화적인, 경제적인 어떤 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공항이 되지 않을까. 가덕도에서 시작되는 빅게이트.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이 열릴 차례입니다. 미래 부산은 세계적인 관문입니다. 확실합니다.